2025년 11월 13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오늘로 769일째, 그리고 휴전 1단계 발효 34일째를 맞이합니다.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20년 전에는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미국에서 현상금만 1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46억 원의 현상금이 걸리기도 했던 악질 중에 최악질 테러리스트 알샤라가 지난 11월 11일 시리아의 대통령 자격으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활짝 웃으면서 악수한 뒤에 2시간가량 회담을 가졌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회담이 끝난 이후에 그가 말하기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 체결까지 그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렇게까지 발표했다고 하죠. 그런 걸 두고, 이런 상황을 두고 역시 격세지감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불확실성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도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유진 PD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가자지구 터널에 갇힌 200명의 하마스를 어찌해야 할거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해주셨는데, 그 방송을 보고 제목이 어찌해야 할거 그랬더니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댓글들이 아주 재밌어요. 잠깐 좀 읽어볼게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자, 이슬람 극단 테러단은 물러가라. 이건 가자지구 안에 구호 물품을 보내는 놈들은 다 같은 패거리다. 모조리 사살해 버려라. 또 터널에 갇힌 하마스를 그냥 바닷물로 채우고 독가스까지 넣어서 몰살시켜야지. 그리고 불도저로 덮어버려라.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승철이라는 분인데, 아까 불도저로 덮어버려라, 이거는 행자분이에요. 이름이 여자분이에요. 네. 네, 여자분인데 아주 참 살벌하게 말씀하셨고, 승철님은 나 같으면 똑같이 석유를 뿌려서 화형시켰을 것이다. 또 승철님, 하마스를 씨를 말려야 된다. 또 어떤 분은 하마스가 먼저 학살하지 않았는가? 이거 분명히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네요. 음악 축제에 이스라엘 사람과 미국인들을 직접 학살하고 약 300 정도 납치하지 않았나? 300이 아니라 251명을 납치했죠. 자, 등대라는 분은 딱 그냥 5글자 썼어요. 몰살시켜라. 또 팔레스타인 씨를 말려라. 이런 사람들. 이분은 또 이렇게 썼네요. 남의 집에 살림 차리고는 지네 집이라고 우기는, 아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마스는 욕먹어도 되지만 이스라엘의 뻔뻔스러운 행위는 기본적인 인간애를 가지고 양심적으로 행동해라. 이분은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입 안 찡그려도 다 알아요. 네. 또 죽게 내버려두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구조한다는 게 중요하지, 그놈들 살려서 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터널 위에다가 네이팜을 일주일 내내 떨궈뜨려서 밤에 춥지 않게 해줘라. 터널 안이 훈훈해질 것이다. 이렇게 해주신 분도 있고, 터널에 갇힌 하마스는 폐수로 채워서 처리를 해라. 아카펠라님은 되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터널 붕괴가 아니라 득이다. 인간의 심장은 바뀌지 않는다. 심성은 바뀌지 않는다. 하마스 악의 축 그냥 폭파시켜버리세요. 지하 터널에 그냥 묻어버려야 된다. 뭘 처리해? 뒤지게 냅둬야지.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고소고발해라. 하마스를 누구한테 고소고발해야 될까요? 이렇게 쓰신 분도 있습니다. 또 현희님은 독가스를 주입해서 다 죽여버려라. 아주 그냥 또 어떤 분은 눈 딱 감고 모두 다 사살해버려라. 살려놓으면 또 테러가 난무해진다. 이렇게 댓글을 읽다 보면요, 제 마음을 대변해서 다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아요. 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뭔가 답답하다, 짜증이 난다, 그리고 지루하다 이럴 때는 이스라엘 투데이 들어와서 댓글 한번 읽어보십시오. 속이 뻥뻥 뚫리는 아주 그런 쾌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방송에 그 가자 지구 라파 지역에 있는 하마스 터널에 200명이 그 대원들이 하마스 대원들이 갇혀 있는데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저희 방송을 터키에서도 들었나 봐요. 터키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 터널에 갇혀 있는 사람들 200명 하마스 대원이 아니라 민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래요. 하마스 대원이 아니라 민간이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답니까? 사실 뭐 터키의 이런 주장이 뭐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라고 하는데요. 터키 오랫동안 하마스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비판해 왔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도 역시 터키 정부가 하마스를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민간인이다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 국제사회에 이 200여 명의 안전한 통행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마치 이제 그들이 전쟁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하마스를 감싸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근데 황당한 거는 심지어 하마스의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조차도 이 라파 터널에 갇힌 이들을 자신들의 전투원들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그들이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이 같은 날 아침에는 이 200여 명을 두고 하마스 전투원이라고 보도를 했다가 12시간 후에는 그 같은 200명을 두고 민간인이다 이렇게 다시 말을 바꿔서 보도를 했다는 것이죠. 터키는 갈수록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터키의 이스탄불 시장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정말 미친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최근 이스탄불 시장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발부한 이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매우 강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먼저 카츠 국방장관은 이 해당 영장에 대해서 매우 부당하고 터무니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영장은 당신이 쿠르드족을 상대로 저지른 학살에 더 어울릴 것 같다라고 전했고요. 또한 최근 터키가 계속해서 국제안정화군 파병을 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 가자 지구는 쌍안경으로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르도안의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도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터키의 가자 지구 개입에 대해서 이번에 카츠 국방장관이 안 된다 이렇게 딱 마침표를 찍어버린 것이죠. 지금 현재 터키는 이 가자 지구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발을 슬쩍 들여놓고 끼어들려고 하는 그런 심사가 보이는데 특히 이번에 그 이스탄불 시장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한 거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관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국제뉴스에 더 얼굴 내비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하고 휴전 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목요일이네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헤즈볼라 무기고를 향해서 대규모 공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나오는 얘기가 이스라엘은 왜 이 헤즈볼라하고 맺은 휴전 협정을 안 지키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뭐 당연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왜 지금 헤즈볼라를 향해서 또 공격을 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휴전협정의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휴전협정의 이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유는 헤즈볼라가 원래 철수를 해야 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제 유엔 결의에 따라서 비무장지대로 지정된 그 레바논 남부 지역에 다시 또 군대를 재배치하고 무기를 옮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헤즈볼라가 먼저 휴전 조건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이 해당 지역에 무기고를 설치한 거는 명백한 도발 행위이자 유엔 결의안 1701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은 휴전 합의를 위반한 헤즈볼라에 대한 경고성 조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하마스도 그렇고 후티 반군도 그렇고 이 아랍 국가들과의 뭔가 이렇게 협정을 맺으면요, 그 협정을 그 상대가 100% 잘 지킨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항상 들여다보고 확인해보고, 왜냐하면 두 얼굴을 갖고 있는 이 인간들이에요, 아랍 사람들. 자,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습은 지난주 목요일뿐만 아니라 일요일에도 있었어요. 지난 10일에도 있었는데, 일요일이 아니라 지난 10일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레바논의 남부 지역이 아니라 레바논의 전역을 향해서 공습을 했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레바논의 남부 지역에만 이 헤즈볼라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레바논 전역에 걸쳐서 헤즈볼라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많은 경우에 레바논 남부 지역을 타깃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레바논 전역에 있는 헤즈볼라의 군사시설과 테러 인프라들, 그리고 여러 전투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들까지 이제 폭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헤즈볼라의 전국적 확산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헤즈볼라는 남부뿐 아니라 레바논 전역에 걸쳐서 무기 저장고나 통신망, 그리고 지휘본부와 드론 발사 기지 등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이번 작전에서 헤즈볼라의 고위 사령관인 사미르 알리 파키도 사살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알리 파키는 레바논 내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작전을 총괄하던 핵심 인물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헤즈볼라와 관련된 아주 또 흥미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지난해 9월에 이스라엘로부터 이 삐삐 폭발 작전, 이 공격으로 아주 큰 피해를 입은 이후에 일종의 이 트라우마라 그래야 됩니까?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정보원으로부터 자신들의, 그러니까 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들 자신들의 얼굴과 신상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서 헤즈볼라가 단체로 이런 짓까지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뉴스를 봤으니까 알아요. 땡땡 헤즈볼라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땡땡 짓까지, 네 글자네요. 네, 땡땡땡땡 짓까지 해봤다. 이 얘기 듣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떤 짓입니까? 이제 최근 사우디 뉴스 채널인 알하다스와 그리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헤즈볼라의 고위 지도자 수십 명이 이스라엘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형수술. 네. 네,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IRGC가 헤즈볼라 핵심 인물들이 이란과 그리고 이라크로 이동해서 성형수술 받도록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JP 보도에 따르면 이런 조치가 실제로 보안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헤즈볼라는 늘 이제 공개 행사에 많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조직원들의 신상 기록까지 철저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바꾼다고 해도 이제 결국 그 신원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오히려 외모가 바뀌면 내부 데이터가 꼬이거나 그리고 신원 혼선이 생길 그런 위험도 있다고 하고요. 지들끼리도 못 알아보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는 이제 전략적인 이유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정보전과 그리고 이런 드론 공격들이 헤즈볼라 내부 깊숙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고위층조차도 심지어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런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았어요. 성형수술 하자라는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 레바논의 성형수술 실력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헤즈볼라를 한국의 성형외과에다 소개시켜줬으면은 한국 의사들이 아주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굴 다 똑같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헷갈리게. 그런데 아무리 뭐 자기들끼리 성형수술을 하든 레바논에서 또는 이란에 가서 성형수술을 하든 어쨌든 성형수술 한다라는 거는 마취 주사도 맞아야 되고 칼로 째야 되고 또 뭐 톱으로 자르고 또 꼬매고 돈이 들지 않습니까? 이 비용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뭐 카드 할부로 한답니까? 아니면 뭐 단체로 오면 단체 할인해 준다는 그 돈은 어떻게 감당한대요? 일단 뭐 카드 할인 뭐 그런 건 내용은 없었지만요. 이제 직접적으로 누가 수술비로 지원했다 뭐 이런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과정 전반에 이란의 영향력과 그리고 자금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란이 아무래도 이미 오랫동안 헤즈볼라의 핵심 후원국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란이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에게 약 10억 달러 수준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테러리즘 및 그리고 금융정보 담당 차관인 존 헐리에 따르면 이란은 경제적으로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헤즈볼라를 비롯한 다양한 이런 테러 조직들에게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테헤란은 이러한 자금줄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서방의 제재를 피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란 입장에서도 참 그럴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살다 이제는 헤즈볼라 성형수술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냐? 어떻게 바꿀까? 난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이 헤즈볼라 얼굴을 어떻게 뜯어고칠까? 한 가지 방법은 중동 사람들 거의 쌍꺼풀이 많거든요. 쌍꺼풀을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반대로 네. 쌍꺼풀 저는 굉장히 쌍꺼풀을 만들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인데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했더니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헤즈볼라는 오히려 쌍꺼풀을 없애는 거예요.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민눈으로 바꾸면 그거는 모사드도 못 알아보지.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란이 이 헤즈볼라의 성형수술 비용을 감당해 주는 건 고마운 일이겠지만 지들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이란 경제도 엉망이지 않습니까? 네. 뭐 더더군다나 레바논 더 마찬가지고 레바논의 경제도 이란보다 더 심하면 심하겠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레바논 내에서 헤즈볼라를 제재하거나 아니면 무장을 해제할 주체는 레바논 군인데요. 근데 이미 전력과 자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대응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결과 지금 헤즈볼라가 무기고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스라엘 관리들은 헤즈볼라가 규모를 줄이기는커녕 군사력을 더 확대하고 그리고 현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터키 주재 미국 대사이자 시리아 특사인 톰 버락도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레바논은 사실상 실패한 국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중앙은행도 없고 은행 시스템도 붕괴됐고 그리고 전기도 없고 사람들은 개인 발전기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물과 교육조차도 민간 업체에서 공급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물이랑 그리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형수술 잘못되면 다들 헤즈볼라 얼굴 한 사람은 눈이 막 이러고 막 입이 틀어지고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 굉장히 고통스러울 텐데 레바논 성형수술 많이 아프죠? 성형수술할 때 이유진 PD 해볼 때. 그리고 지금 멕시코에서는 주 멕시코 이스라엘 대사 암살 미수 사건으로 한참 시끄러워요. 정확히 주 멕시코 이스라엘 대사 누가 암살하려 했고 왜 실패한 겁니까? 일단 이번 사건은 이란 혁명수비대 IRGC 정예 부대인 쿠두스 군이 주 멕시코 이스라엘 대사를 암살하려고 했던 계획인데요. 멕시코와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이 공조로 조기에 저지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 관계자는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 군이 2024년 말부터 이 작전을 준비를 했는데 결국 2025년에 무산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이번 계획의 핵심 인물은 하산 이자디라는 쿠두스 군 장교인데요. 베네수엘라 주재의 이란 대사관을 통해서 요원들을 모집을 했고 그리고 작전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런 정황들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이 극좌 성향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작전이 실패를 한 이유는 멕시코 당국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첩보를 사전에 공유를 받았고 그리고 현지 수사기관이 암살 네트워크를 차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이번 멕시코 사건은 이란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인사들을 노리는 이 그림자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 이 오랜 정보전과 암살전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란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인하고 있습니까? 이란 정부는 이번 사건과 연루 사실을 당연히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인 에스마일 비카이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멕시코와 이란의 이 우호 관계를 훼손하기 위해서 꾸며낸 계략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허위 보도를 공식적으로 반박할 가치조차도 없다라고 본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요. 이란이 주장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이 군사 행동에 대한 국제 여론이 악화가 되니까 그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란의 암살 음모설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이 바카이 대변인은 최근 몇 달 동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학살에 항의를 한 멕시코 국민에게 복수를 하려는 이런 정치적 조작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멕시코 정부가 역시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부인했다는 점인데요.
멕시코 외교부와 안보부가 공동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대사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 멕시코 이스라엘 대사 에이나트 크란츠 나이거는 실제로 멕시코 보안당국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위협을 차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멕시코 정부가 왜 이를 공개적으로 이번에 다시 부인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은 헤즈볼라가 성형수술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네요. 헤즈볼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또 즐거워질지는 몰랐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죽은 소가 많아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죽은 소가 많아지면? 산소 부족이 됩니다. 오!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God promised the land from the river of Egypt to the great river, the Euphrates. So God will give back all the land. And God promised him the land of Israel as an eternal inheritance in Shechem. And so this was the first covenantal altar that Abraham built. And then God took him to Bethel. And Jacob went back and purchased the land in Shechem, but also in Bethel, they also purchased the land in Bethel. And this was the second covenantal altar that Abraham built. And then he built another one in Hebron, which God promised as an inheritance to Caleb. And that's the place of the patriarchs. And that's the third covenantal altar that Abraham built. The fourth one that he built was in Jerusalem, where Abraham offered up Isaac, and where Yeshua was offered up. This is an eternal covenant that God made with Abraham in these locations. Israel possesses the land forever. It's their possession. They're to be the stewards over the land that God owns. He gave it to them as an eternal inheritance. And so we see all the warfare going on today is because the Muslims, they don't accept the covenant that God made with the Jewish people. 예, 브레드 TV에서 이번에 아주 오래간만에 귀한 이스라엘에서 사역자를 모시고 컨퍼런스를 준비합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2부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지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을 열심히 또 계속 그 1기에 이어서 2기에서도 이어나가고 있죠. 아브라함 협정,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 그것이 전부 다 골란구원, 또 가자지구, 또 유대 사마리아 땅을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과연 그 약속하셨던 그 땅이 지금은 가자지구, 유대 사마리아, 서안지구인데 이 땅이 어떻게 아브라함,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 회복된 땅에 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백성의 회복, 국민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돌아온 그 회복된 이스라엘 국민들이
모두 다 예수아를 믿는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런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타임 스케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 속에 살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번에 예루살렘에 있는 열방 기도의 집 대표이신 팜 헤스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죠. 케이트 목사님 이렇게 부부가 이번에 오셔서 19일 날 12월 19일 날 그리고 20일 날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강남 선릉역 3번 출구에 있는 순복음 예수소망교회 최명우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시는 그 교회에서 이번에 장소를 잡아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브래드 TV가 하는 컨퍼런스에 초청된 강사 메신저 아무나 안 하죠. 또 이렇게 자주 열리지도 않는데 오죽하면 저희가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고 이번에 8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네요.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등록을 해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브래드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등록하는 방법이 이렇게 자세하게 적혀 있고요. 또 저는 오늘 방송을 끝내고 곧바로 공항에 가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첫 번째로 LA 지역으로 가요. 금요일 날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너하임에 가서 지저스 힐링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에는 플러튼에 있는 역시 이제 그 오렌지 카운티 쪽에 있죠. 플러튼에 있는 UBM 교회에 가서 두 번 강의를 해요.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일부로 트럼프 시대의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강의를 하고요. 2부에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강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은 이번에 뉴욕 시장 선출된 거를 계기로 제가 강의 내용을 바꿔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미국을 향한 경고 어떤 경고를 하시는지 그런 얘기를 토요일 날 강의를 하려고 하고 일요일에는요 주일 날에는 LA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LA의 동양선교교회 가서 일부 이스라엘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내용으로 강의하고 2부는 반유대주의와 마지막 때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합니다. 이번에 강의를 모두 5번 하는데요. 모든 강의가 다 내용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꼭 듣고 싶은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매동 조현영 기자님 어떻습니까? 듣고 싶죠? 예. 너무 대답을 의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자 여러분들 금, 토, 일 미국 LA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현영 기자 매덩이라 그러니까 왜 매덩이에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본인이 설명해 주시죠. 매덩 무슨 뜻이죠? 매죽덩어리. 아니야. 매력 덩어리. 오케이. 예, 매력 덩어리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중심으로 한 발자국 더 깊게 들어가서 자세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석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예, 이번 이슈 굉장히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우리 이유진 PD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군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를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이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CCTV 영상이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걸 누가 그랬느냐? 그런데다가 이게 뭔가 조작된 느낌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이 사건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그 영상 조작을 한 당사자와 그 유출범에 대한 게 지금 수사가 집중됐고 여론에 집중이 돼 있는데 조작은 됐군요. 예, 그건 이제 확증이 거의 된 것 같아요. 크네스트에서 인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난 2일 이제 IDF 군사법무관 토메르 예루살미 소장, 소장 투스타죠. 사직한 후에 6시간 만에 잠적을
하고 근데 체포가 당했어요. 그럼 잠적한 6시간 동안 뭐 했는가 했더니 그 토메르 예루살렘의 소장은 자신의 아이폰을 인근 해변에 버렸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6일 만에 이 버린 핸드폰이 아이폰인데 이게 수거가 된 거예요. 어떻게 수거돼? 바다에 던졌는데. 그 동호회 수용인이 수영하다 그걸 주운 거예요. 근데 그 방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가 봐요. 근데 화면을 켜니까 이제 그 토메르 예루살렘이 얼굴이 화면에 딱 뜬 거예요. 자기 핸드폰이. 그래서 이제 아이폰입니까? 갤럭시입니까?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16이었다. 야. 그래서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이거 증거 인멸 아니냐 하면서 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뒤집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또 지난 10일이죠. 그러니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실제로 또 이 군사법무관이 또 음독 자살을 시도했어요. 어허, 이런. 그런데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 거는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뭔가 이 계시적인 운명의 사건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무리 아이폰 16이라고 하더라도 물속에 빠지면은 침수폰이 되는 거거든요. 안 돼요. 저도 홍해 가가지고 나름대로 비닐로 꽁꽁 싸가지고 이렇게 그 이 홍해에 수영하는 물고기 찍겠다고 아이폰을 집어넣었다가 제 머리를 그냥 벽에다 지워봤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래 이렇거든요. 근데 어떻게 물속에서 꺼냈는데 그 핸드폰 주인 얼굴이 딱 뜨며 또 하나는 그거를 아무도 못 찾게 하려고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하필이면 수영 동호회가 그걸 또 주웠어요. 예. 야, 자, 그럼 이 사건에 한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세하게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팔레스타인 수감자 폭행이라고 주장하는 사건 언제 발생한 거죠? 이번에 발생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건을 이제 재구성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서 시계열 순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4년 7월 5일 날 이게 발생했는데 그 군사기지 군형무소죠. 그러니까 스데 테이만 수용시설에서 벌어진 하마스 수감자 폭동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팩트만 말씀드리면, 근데 여기 이 수용시설에 그 전담 진압부대가 있는데 제 100여 단, 포스 100이라고 하는 이 수감자가 있는데 여기서 뭘 실시하냐면 내무 검열 비슷한 걸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물품 반입을 검열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수감자들 대부분 하마스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마스 수감자 중 하나가 직장 파열로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됐어요. 직장이면 학문 쪽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외부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당시 수술을 집도한 교수 증언에 따르면 성폭력이 아니라 항문에 삽입한 미상 반입 물품을 빼는 과정에서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봉합술로 이제 메꿔서 이제 수술을 완벽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수용소 안에서도 이제 자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 마무리됐는데 성폭행은 아니네요. 어쨌든. 아니라고 이제 결론이 난 거죠. 이제 수술 의사가 이제 소견을 이렇게 썼으니까 봉합술까지 다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수용소에 있는 당직 의사가 있어요. 그 의무실 의사인데 이 사람이 관련 사태를 군 검찰에다가 스데 테이만 교도소에서 성폭력이 사태가 발생했다. 라고 이제 그걸 갖다가 고발을 해버린 것이죠. 근데 그 문제의 의무실 그 당직 의사조차도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극자 NGO인 인권을 위한 의사의 소속이라고 합니다. 과거 이제 USAID의 지원을 받는 극자 단체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이제 이 스테이마 교도소를 갖다가 이제 폐쇄하는 그 운동을 좀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그때부터 이제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된 것입니다. 혹시 그때 그 CCTV에 그 녹화된 영상이 있나요? 그거 좀 없을까요? 찾아볼 수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봐 주세요. 우리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합시다. 그걸 우리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스데 테이만 교도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군 경찰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 교도관 10명을 갑자기 체포해 갔습니다. 왜 군 경찰이 이 교도관 10명을 체포해 간 겁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사전 협의나 조사가 없었어요.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군 당국 간에 그 부대장하고 이제 그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군 경찰이 복면을 쓰고 기습을 한 거예요. 테러범 체포하듯이. 그래서 10명을 이제 소속 그 교도관 10명 군인을 이제 체포했는데 이게 이제 외부 언론에 알려진 겁니다. 그 외부 언론에 알려져서 이제 우파 시민들이 이제 이 스데이만 이 수용소 시설에 이제 복귀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IDF 교도관 체포를 이제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때부터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된 거예요. 우파 시민들이 들어와서 IDF 교도관을 방어하고 이제 군 경찰이랑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모든 수사 지휘를 누가 했냐? 바로 토메르 예루살렘이 이제 군 법무관이 수사 지휘를 한 것입니다. 아까 그 여자 예. 핸드폰을 바닷가에 던졌던. 예. 근데 그분이 이제 별로 이제 상태가 안 좋은 이런 게 이제 뉴스에 항상 이제 나오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당 작년에 한참 가자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인데 그 이런 걸 왜 어떻게 보면 주에서 총질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여론이 악화가 됐죠. 그래서 군 당국이 됐던 당시 여론이 악화되자 이제 문제의 CCTV 그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채널 12 그 이스라엘 현지 방송에 유출이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유출범이 누구냐가 이제 1년 동안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군 경찰이 교도관 10명을 이제 체포해 간 거는 폭행 혐의로 체포해 간 것 같은데 그 교도관 10명의 변호인 측이 말하기를 이 CCTV 영상 아무래도 이거 정상적인 것 같지 않고 조작된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조작됐다라는 얘기가 믿을 만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조작된 증거는 지금 현재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대부분 이걸 기정사실화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 8월에 발생한 사건인데 1년 동안 그 이제 병사들이 구속이 됐으니까 재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인단이 야 증거 갖고 와봐, 그러니까 자료 제출해라. 그래도 우리도 공격방어를 할 거 아니냐 재판 중에서. 그런데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상고하고 해서 수사 기록은 못 받아봤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CCTV 영상은 확보한 거예요. 그리고 확보를 보니까 변호인단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두 영상을 쪼개가지고 이걸 갖다 합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그게 어떻게 하냐면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는데 날짜가 다르다는 거예요. 두 개의 영상이. 근데 첫 번째 영상이 이제 어떤 가림막으로 들어가는 영상이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영상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시차가 다르다는 거예요. 날짜가 다르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그 스티치한 영상, 첫 번째 컷이 그 나오는 그 문제의 하마스 그 직장 파열된 사람은 그 스테이만 교도소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 왜 없었냐 보니까 전출 명령을 보니까 이 수감자는 오퍼라는 수용소에서 대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 교도소에 오지도 않은 사람을 예. 지금 성폭행 당했다라고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파만파가 됐는데 당시 영상 자료는 이제 이건 기밀 사항이다. 그러니까 사법부 검찰 그다음에 군 검찰이 다 짜고 이건 기밀 사항이니까 수사하면 안 되고 덮어놓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이제 우파 의원들이 크네셋에서 법사위를 여는 거예요. 야, 그 증거 갖고 와봐. 해가지고 봐서 그 공개는 못하지만 이제 언론들은 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공식 보도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영상이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우리 찾았죠?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저 교도소에 저기 스테테이만 교도소. 저희 지금 그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엎드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끌고 가요. 끌고 가죠. 끌고 가는데 지금 이게 요 장면 지금 폭행하고 있다라는 장면이에요. 저렇게 방패막이로 가리고 지금 폭행하고 요 두 지금 화면이 합쳐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편집돼서 붙였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끌고 갈 때 이 교도관들이 들고 있었던 방패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방패로 가리면서 폭행할 때 그 방패하고 방패 모양이 달라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때 왼쪽에 저 교도관들이 들고 있는 방패가 투명 방패예요. 여기서는 이거 방패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로마 병사 저 방패처럼 바뀌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화면이 일관된 하나의 씬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점이 다르죠. 그리고 이스라엘 교도관이 분명히 저 교도소 안에 CCTV 카메라가 있다라는 걸 알 텐데 굳이 저렇게 방패를 가리고 성폭행, 더군다나 하마스를 성폭행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어떻게 성폭행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 조작된 가짜 CCTV 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사람 누구지 밝혀졌다고요? 예, 그러니까 채널 12에 누가 유출했냐가 지난 1년 동안의 어떤 그 쟁점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 사실 정황상 보면은 토메르 예루살렘이 소장이라는 게 밝혀졌고, 그래서 이제 사직을 해서 이제 체포가 된 건데, 그 전까지 한 1년 동안 이게 장기 미제로 이제 이거 끝났다. 이게 왜냐면 자료가 공개가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밝혀졌는가, 이 밝혀진 경위가 더 재밌어요. 그럼 왜 사직을 했는가? 그게 더 재밌는 사실인데, 그 지난 10월이고 최근 10월에 그 토메르 예루살렘이 소장이 자기 그 법무실 대변인을 갖다가 승진 전보를 합니다. 판사로 군 형법 판사로 이제 승진 전보를 시켜요. 그런데 IDF 인사 규정상 군사법원 판사 지명자는 이제 인사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폴리그래프를 통과해야 돼요. 야, 재판장이 되려면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군판사니까. 군판사니까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오케이. 그러면 폴리그래프 검증을 누가 하느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 국내 보안청, 미국으로 치면 FBI에 해당되는 신베트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베트 판사 지명자에게 이제 이거 다 영화에서 보면 걸어놓고서 이제 군사 정보를 유출한 전력이 있나요? 통상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없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 판명이 난 거예요. 거짓 판명을 하니까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다 이제 그거에 대한 전말 수사를 한 거예요. 신베트가 하니까 그 소위 얘기하는 영상 조작부터 채널 12 영상의 유출, 그다음에 여론 대응 전략 공모자들을 이 사람이 다 부른 거예요. 어허. 그랬더니 그 나왔던 사람 뭐냐면 지금 언론에 공개된 사람 2명이에요. 군 법무실의 대변인하고 예루살렘이 소장, 이 사람 군 법무관이 이제 이름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토메르 예루살렘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사직서를 내고 그다음에 이 증거 자료 그 채방에서 서로 이런 걸 공모한 자료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던져버린 거로. SNS에서 예. 주고받은 것들을 던졌는데, 그래서 전형적인 거로 이게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국 이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난 1년 동안 그것이 그렇게도 꽁꽁 숨겨지고 밝혀지지 않다가 왜 이제야 이것이 밝혀졌고 누가 밝혀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감독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그 IDF 수뇌부, 검찰, 뭐 신베트, 사법부는 다 약간 좌편향 이제 하나의 이제 딥스테이트라고 이렇게 카르텔인데 통상적으로 극좌 카르텔의 한 축이 이제 신베트예요. 근데 당시 작년에는 로닌 박 국장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누설했겠는가? 그런데 이게 최근 10월에 밝혀진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네트냐후 총리가 임명한 새로운 신임 그 신바트 국장, 지니 국장 때문에 이게 밝혀진 거예요. 국장 이름이 진이에요? 예, 데이비드 지니. 남자인데 진이야?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집에도 진이 있는데 진이야 그러면 내 주인님 그 진이는 아니죠? 예, 그 지니는 아닌데 이제 야전군 사령관이 이름은 강성, 그러니까 이름은 귀여운데 이 경력은 강성 야전군 사령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트냐후 총리가 언제 임명을 했냐면 올해 3월에 임명했는데 또 이제 사법부하고 이제 군 검찰이 이걸 또 딴지를 한 거예요. 그 임명 승인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7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지체되다가 최근 10월 달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취임하자마자 그 시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대변인 폴리그래프 검증 자료를 딱 보고선 이걸 바로 그냥 보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밝혀진 건데 그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올해 초에 임명하려고 해서는 안 됐던 이 지니 국장에 대해서 발목 잡고 승인 거부를 한 게 누구냐면 검찰총장, 사법부도 있지만은 군 검찰 감인 아까 말씀드린 토메르 예루살렘이가 비토를 건 거예요. 그 여자가? 예. 아하.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복수로 증거 보자마자 바로 직보를 때려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만천에 공개되는 진짜 재밌는 한편의 미드 같은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그 사법부 안에서 계속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권력 다툼. 권력 다툼. 이번 사건이 이렇게 밝혀진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치권 내부의 반응은 어떻고 또 베냐민 네타냐후도 이번 일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에서 스데 테이만 사건은 이스라엘 국가와 IDF에 대한 피해 비방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최고 수준의 거의 그 비판 욕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판. 그 다음에 이스라엘 건국이후에 겪은 가장 심각한 대외적인 타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부총리이자 법무장관은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면서 자체 조사를 지금 고집하는 검찰총장하고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고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다시 한번 확인돼요. 이래서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2라운드를 지금 예고하고 있고요. 갈란트 전 국방장관도 그 IDF 법무감한테 수사 지시를 했나 봐요. 그
유출 경위를 좀 찾아봐라. 그런데 이 사람이 수사를 이제 뭉개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채널 14 보도에 따르면 지금 갈란트 전 국방장도 극대노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뭐 해외 여론도 악화됐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지난 2월에 올해 2월에 이제 송환된 인질이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거기서 6개월 전인 이제 8월부터 인질에 대한 대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가자 지구 이제 하마스로부터 8월 시점이 이제 영상이 유출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 거짓 영상이. 그런데 하마스 태도가 어떻게 급변했냐? 그때부터 구타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이제 배식 중단하고 엄청나게 심해졌다는 얘기가 이제 이스라엘 현지에서 퍼져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사법부에 대한 공분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방위군 IDF의 법무감은 이스라엘 교도관의 폭행 영상이라고 해서 조작된 영상을 유출을 했고 또 이스라엘 교도관을 성폭행범으로 몰려고 했고 왜 같은 이스라엘 군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는 일을 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있는데 지금 이제 수사를 더 해봐야 될 딱 팩트가 나오는데 지금 가장 이제 설득력 있는 의견이 이겁니다. 이제 과거로 이제 회상해서 작년 24년으로 돌아가면 2024년 3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네타냐후 총리한테 라파 공세를 하지 마라. 라파 공세를 하면은 그게 레드라인이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네타냐후는 지난 5월에 라파 공세를 강행을 했죠. 그래서 돌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국경을 뚫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집트하고 이게 그 결탁한 내용들 어떻게 보면 그 군수물자들이 거기를 하는 걸 다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에 했죠. 5월 달에. 그래서 카타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알자지라 방송에서 이런 논평을 내놓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공부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른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무슨 근거로 중단할 건데? 라고 했더니 그 알자지라 방송이 이렇게 합니다. 친절하게도 이른바 리히비법을 발동해야 된다. 그 리히비법이 뭐냐면 미국 연방정부에 이런 법이 있나 봐요. 미국 정부가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외국 군대나 외국에 대해서 군사 지원, 자금, 장비,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금지하는 법안이라는 거예요. 리히법이.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고문, 강간, 살인 하나만 해도 이제 군사 지원을 끊을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법안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이든 누구든 상대를 향해서 고문을 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살인을 저지르면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거 하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걸 빌미로 군사 지원 중단을 한다. 예. 그거를 이제 발동시키려고 하는데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게 관계 법령의 구성 요건이 확정 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거의 명문화되어 있는 게 피해자의 진술 이런만 있어도 이제 리히비법을 발동해서 이제 군사 지원을 끊을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지금 최근 채널 14 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 IDF 군 법무관실과 로닌 바국장 신베트 국장이 피해자 하마스 그 직장 파열되는 하마스 수감자를 회유했다라는 거예요. 감형을 대가로 허위 폭력 진술 강요했다는 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난 당했다, 성폭행 당했다 네, 이런 식으로. 멀쩡한데. 그러고서 감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해야 이 재판이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유한 그 직장 파열된 하마스 수감자는 지금 어디 있냐? 가자지구 돌아갔어요. 이런.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국내 정치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 스캔들인데 이게 대외적으로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네타냐후 라파 공세에 대한 그 무기 금수 조치, 징벌적 조치로 스테이테이만 스캔들이 터진 거라고 현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하고 이스라엘 소위 얘기해서 이제 딥스테이트하고 이제 공통 분모가 뭐냐? 가자 전쟁 조기 휴전. 요거의 목표에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짜웅이 붙어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짜웅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의 부도덕성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부각시켜 그러기 위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군요. 이거 하여튼 참 걱정입니다. 이스라엘도. 자, 이스라엘 분석 이슈 두 번째 또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제는 아주 좀 묵직해요. 지금 전 세계는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아주 극심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거야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군사안보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지금 뭐 가자지구 하마스와의 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안보 싱크탱크에서 뭔가 중요한 내용으로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안보 개념에 두 축이 존재하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사조가 있고 두 번째 사조가 있는데 첫 번째 사조가 이제 공세적 현실주의 안보 독트린입니다. 두 번째 사조는 이상주의 안보 독트린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경쟁 발전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 싱크탱크는 다시 공세적 현실주의 안보 독트린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독트린의 3요소는 뭐냐? 주적 개념, 공세적 안보 전술 개념, 그다음에 유연한 자주국방인데요. 여기서 주적 개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절을 목표인 아랍권 국가에 대한 정확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주적 개념이 필요하다. 그 뭐냐면 아랍은 무력이라는 언어밖에 수능을 하지 않는다. 뭐 외교 이런 거 안 통한다. 그러니까 힘의 정치로 아랍을 어떻게 보면 굴복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유대의 주권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주적 개념이 있고, 그럼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세적 안보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랍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선제 예방 타격도 해야 되고, 응징 보복 전술 교리도 관철시켜야 되고, 전략적인 영토 확장도 해야 되고, 대규모 지상군도 육군 전력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육군도 필요하고, 공군도 필요하고, 스마트폰 다 필요하다. 최대한 맥시멀로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연한 자주국방 전략은 뭐냐? 자, 이제 내적으로는 자주국방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외하고 그 강대국하고 이제 틀어지면 안 되니까 유연하게 강대국하고 대처하면서 우리 내실을 키워야 된다는 게 유연한 자주국방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연한 자주국방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건국 초기부터 1980년대까지는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 안보 독트린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감독님이 언급하신 이 안보 독트린의 그 한 축인 그 유연한 자주국방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 전에, 그러니까 뭐 정착민 시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민병대를 구성해서 영국, 프랑스와 합세해서 1차 대전에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렸죠. 이때 이제 영국, 프랑스한테 전술교리, 뭐 여러 가지 무기 지원, 총알, 뭐 이런 소총이나 중대급 병력을 받은 거예요. 그 군수 지원을. 그러니까 지원 받을 건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합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2차 대전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랑 독일이랑 한번 붙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수지간 아닙니까? 그때 이제 연합군 안에는 뭐 영국, 프랑스도 있지만은 소련, 체코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산권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또 무기 지원 다 받고 해가지고 이제 뭐 중대급 병력 그 군대 규모를 갖다가 대대급으로 이제 올려놓은 곳이죠.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 전쟁 때 1차 중동 전쟁이죠. 이때 유럽에서 체코가 유일하게 이스라엘 쪽에다가 전차를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것도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소비에트 블록 냉전, 그 다음이 바로 냉전이니까 냉전 쪽으로 올겠거니 하고서 이게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지원은 다 받아놓고 또 50년 수에즈 전쟁 때는 이집트하고 전쟁을 펼치면서 프랑스한테 전투기도 받고 이것저것 다 받았죠. 프랑스는 또 이스라엘 핵 개발도 같이 해준 강대국이죠. 그러니까 강대국한테 받아먹고 다 받아먹고 어떻게 보면은 건국과 함께 IDF 초석을 깔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67년 6.1 전쟁 이후부터는 완벽한 자주국방, 완벽한 이제 군대, 국민국가 군대가 이제 체제가 완성이 된 것이죠. 이 상태로 가다가 냉전 때는 미국의 이제 파트너십, 유연한 자주국방 전략으로 미국과 어떤 영내 동맹국으로 급상승하는 이제 그런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부터 이제 강대국한테 무기 받아서 언제 이제 성장한 이제 국가가 국방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다리고 있지 않고 딱 분위기 봐가지고 상대방이 칠 것 같다 그러면 저쪽에서 주먹쥐고 일어나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이른바 선제 공격이죠. 이렇게 미리 치는 거로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이 유명해요. 예,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현실주의 안보 독트린의 3요소의 두 번째인 이제 공세적 국방 전략이에요. 말씀하신 선제국도 포함되면서 영토 확장을 이제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1956년 수에즈 전쟁 때는 이스라엘이 단호한 지상군 투입으로 해서 시나이 반도, 가자지구, 티란 해협 등 전략적 거점을 확보했어요. 물론 시나이 반도 다시 돌려줬지만은 어찌됐든 거점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1967년 6.2 전쟁 때는 시리아, 요르단, 골란고원, 서안지구 등 전략 거점을 다 확보를 했어요.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이 저렇게 영토가 확장된 겁니다. 흰색이 이제 이스라엘 영토 6.1 전쟁 이후거든요. 그 전에였고 저렇게 이제 영토가 확장됐는데 저게 공세적으로 군사작전을 펼쳐서 저런 결과값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략적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56년 6.1 전쟁을 할 때 이제 국제 여론은 이제 이스라엘이 불법 침략 전쟁했다. 감독이 말씀하셨죠. 먼저 때렸다. 고로 이건 침략 전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바로 이제 56년 수에즈 전쟁 바로 전 전쟁 티란 해협을 확보를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집트가 6.1 전쟁 직전에 티란 해협에 대한 해상 봉쇄를 걸었습니다. 그럼 해상 봉쇄는 뭐냐? 국제법상 전쟁 행위로 간주해요. 거기에 대한 방어적 전쟁을 이제 이스라엘이 범위적 정당성을 마련했는데 사실상 보이기에는 새로운 전술 독트린이 나왔죠. 그게 바로 예방 타격, 선제 타격, 예방 전쟁이라 새로운 공세적인 안보 전략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확장을 해왔고 이스라엘 그 어떤 국가의 그 성장과 같이 맞물려 있다. 이 공세적 안보 독트린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6년 그 수에즈 전쟁 때도요.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연맥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이스라엘의 남쪽에 에일랏이라는 지역에 그 홍해와 연결되어 있는 항구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티란 해협을 막으면서 그렇죠. 어떻게 했냐면은 한 달에 이스라엘 배는 한 척만 들어가게 했고 그렇죠. 외국 선박은 한 달에 4척만 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전쟁을 건 게 이제 이스라엘 그게 이제 선제 공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뭐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자 선제 공격 이렇게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할 때도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다고 해서 먼저 그냥 북 하고 이렇게 선방을 날리는 게 아니라 치밀한 작전과 정보와 이런 것들을 그 갖고 선제 공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선제 공격이 대부분 다 성공을 했고 또 이러면서 신생국으로서 별로 힘도 없었을 텐데도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꿀리지 않고 점점 소위 말해서 무럭무럭 성장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건국부터 이제 이런 공세주의적 현실주의가 언제까지 진행되냐면 1982년 1차 레바논 전쟁까지는 그래도 이게 강성하게 나갔죠. 그때 무슨 전과를 올렸냐? 남부 레바논에서 PLO를 퇴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 공군 격퇴하고 제공권을 장악했어요. 1981년에는 이라크 핵시설 공습을 했죠. 그다음에 영내 이집트, 요르단, PLO, 시리아, 이라크. 당시 이라크는 이제 소련의 위성국이었는데 순차적으로 제압합니다. 이렇게 약소국에서 갑자기 미들파워 국가로 등극하니까 미국이 딱 보고 냉전 때 중동의 우리 핵심 파트너로 이스라엘 삼아야겠다 해가지고 냉전 때는 미국하고의 이렇게 동맹이 이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선제 공격 같은 이 공세적 안보 정책 말고 이제는 우리가 팔레스타인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또 하나의 안보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소위 말해서 이상주의적 안보론자도 이때부터 이제 등장을 해요. 그렇죠. 이제 1980년대 이후부터 이제 냉전을 거치면서 90년대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시몬 페레스 총리 이후에 좀 강화됐어요. 이런 이상주의 흐름이. 이들은 이런 겁니다. 군사적 독트린으로는 적을 제압할 수 없다. 그래서 항구적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쟁보다 외교적 해법, 공통의 경제적 번영을 협력을 강조했죠. 그래서 가자지구, 서한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의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면은 저들이 테러 유혹을 벌일 것이다. 무기를 버리고 우리와 같이 지낼 수 있다. 이런 이상론을 펼치고 있었죠. 그래서 공세적 독트린에서 방어적 원칙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동안은 지상군 먼저 때리고 압도적 전력으로 결정적 승리를 일으켜서 그 어떤 서한지구나 이런 걸 장악을 했다면 그냥 영토 골치 아파. 그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냥 내주면서 우리는 스마트 강군 방어적 전략으로 빠진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핵심 거점이 가자지구, 서한지구를 양보해도 압도적인 과학기술 강소군으로 이거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IDF 군 자체도 국제사회와 규범적 예제화를 이제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국제사회 규범과 틀 아래에서 피해 당국한테 서한지구를 피해 당국에 맡기고, 레바논 그 남부 국경은 그 유엔 평화군 유니필한테 맡기고, 안보 위협을 이렇게 아웃소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빠지고. 그다음에 IDF 내부도 이제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작전 전술 교리를 변경해서 국제법에 인권법에 맞겠다 맞춰놓은 거예요. 좀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됐냐면 변호사가 작전을 지휘하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총 쏠 때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거 균형 수칙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그 정도로 망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테이만 그 스캔들도 이게 이제 변호사들이 일으킨 그 군 변호사들이 일으킨 이게 작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1980년대부터 10월 7일 학살까지 결국 이거는 이상주의 그 사조의 그 안보 독트린의 결과값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반복적인 테러 폭정 10월 7일 학살의 원인이 현재까지 이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상적인 그 안보론자들 때문에 그거죠. 뭐 팔레스타인과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1982년도 1차 레바논 전쟁 이후에 1985년도에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군인 3명을 이스라엘 병사 3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레바논에. 근데 그 포로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 포로 1000명과 맞바꿨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가 이 3명의 이스라엘 군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1000명의 팔레스타인 포로를 풀어줬다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자지구 우리가 많이 다뤘지만 거기서 또 막 포로 몇 천 명씩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초가 이때예요. 1, 2차 인티파다 배경이 되게 했던 배경이 석방한 테러세 1000명이 와서 뭐 합니까? 다시 뭐 갱생해서 뭐 노동자가 되는 게 아니라 또 가서 집에 가서 굉장히 후회하고 기도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또 테러 병력으로 와가지고 1, 2차 칼침 인티파다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 하마스 세력이 이때 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이상주의적 안보 독트린이 테러 병력을 키웠다라고 현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2005년도에도 이스라엘 병사 길라드 상병이 가자지구 하마스에 납치해 갔을 때 그 한 명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그 교도소에 있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1027명과 맞바꿨어요. 그렇죠. 그때 갔던 그 테러리스트 수감자 중에 한 사람이 하마스의 작전 대장이었던 그 이번에 그 10월 7일 날 대학살을 일으켰던 야야. 이름이 뭐죠? 이스마일 하니에. 이 사람도 그때 풀려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스라엘 인질들 또 풀어내는 조건으로 2,800명 또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난 가장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실수는 이 이 안보 독트린, 이상적인 안보 독트린의 정점은 1993년도에 맺은 오슬로 협정입니다. 그렇죠. 이제 1차 인티파다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현실주의 공세적 독트린을 회귀하기보다 아니야 더 이제 이스라엘 수뇌부는 국제 외교하고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돼서 이제 오슬로 협정을 했거든요. 캠프 데이비드에서. 근데 오슬로 협정을 주도했는데 이때 조건이 뭐냐면 아라파트 PA 수장이죠. PLO 운동의 어떤 수장인데 지금 망명가인 사람을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다시 저 팔레스타인 이제 서한지구로 데려가서 PA 수장으로 복원을 시킨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PA 그 서한지구는 이제 테러 이제 해방구가 돼 버린 것이고 그 결정으로 해서 가자 유대인을 철수시키고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테러 공화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을 깔아준 게 바로 오슬로 협정입니다. 이게 바로 근거가 어디서 오냐? 이상주의 안보 독트린에서 나온 겁니다. 그때 오슬로 협정의 주인공이 이작 라빈, 시몬 페레스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이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도 받았어요. 그렇죠. 본인들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안보 위기가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국 지난 2023년 10월 7일 날 그 가자지구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그것도 결국은 이 공세적인 안보 전략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이상적인 안보 정책이 만들어낸 그래서 그 하마스로부터 이스라엘 공격하게 밑바닥을 깔아주고 제가 보기에는 레드카펫을 깔아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적인 안보 전략가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이언돔만 믿고 있던 자들의 최후죠. 그러니까 미사일 로켓 공격 오면 그 방어만 하고 끝. 거기 원점 타격이나 어떻게 보면 거기 공세적 안보 전략으로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맨날 그 멋있는 특수작전 뭐 그런 것만 영상 공개해주고 과학작전에만 의존한 군체제 스마트 그 펜스를 했는데 다 뚫렸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다음에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미국에 의존한 군사 그 병참 전략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이 80년대 이전까지 자주국방이 됐어요. 포 이런 거 다 생산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한테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강국이니까 뭐 소프트웨어나 개발하고 이런 걸로 해서 스타트업에서 돈이나 벌고 하고 다 포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월 7일 학살이
이게 경종을 이스라엘가 깨워낸 어떤 사건이에요. 너네 안보 전략 완전 엉망이라는 걸 총평을 하자면 오늘날 발생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 이 이상주의 안보 독트린에서 나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가자지구 뉴스를 현재 다니면 저 가자지구 통치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게 지리멸렬하다라는데 이게 뭐냐면 30년 동안 이제 스마트 강군을 하다 보니까 대규모 지상군 전술 독트린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 지상군 지휘관도 부재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맨날 우리 이스라엘 얘기하면 6.1 전쟁, 1, 2, 3차 전쟁하면서 야 이스라엘 맹렬한 군이다 하지만 이거 다 까먹은 거야. 현재 이스라엘 IDF 상층급 지휘관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미르 총장도 네트냐고 충돌하는 게 계속 그 능력 이걸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줄 모르니까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맨날 국제사회에 의존하고 뭐 ISF 군으로 대신 대체하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할 줄 몰라요. 지금 지상군 전략을 쓸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보면은 가자 전후 통치 과정이 순탄치 않은 원인이 이것 때문에라고 지금 현재에서는 지적하고 있고 이게 이상주의 안보 독트린의 결과값이다, 실패작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7일 날 그 가자지구 하마스로부터 아주 공격을 세게 받은 지역이 가자지구 바로 옆에 있는 니르우즈 키부츠 또 레임 키부츠 이런 곳이거든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상적인 안보주의자들이에요. 그렇죠. 가자지구 얘네들도 알고 보면 인간이야. 우리랑 같이 사이좋게 지내야 돼.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가자지구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아침마다 자기네 이스라엘 영토로 불러들여서 자기네 키부츠에서 일시키고 저녁이면은 일당 줘서 보내고 심지어 가자지구 안에 있는 그 가족들 중에 누구 아프다 그러면 데리고 와 우리가 치료해줄게 이렇게 이상적으로 살다가 이번에 하마스한테 크게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안보 싱크탱크가 내놓는 그 앞으로의 안보 정책 어떤 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대규모 육군과 과학기술이 결합된 군대 그리고 그다음에 방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자. 이거는 모든 국가의 화두인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방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는 이제 무기 이 조달 체계가 중앙 집중형이다 보니까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거 돈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으니까 이거를 수평화시키자. 그래서 조달 병가를 확대해서 제대 군인이 유관 산업에 취업해서 이제 그러니까 방위 산업 따로 일반 기업 따로 아니 하나로 엮어버리자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상군 확대 전략도 어떻게 들어가냐면 공격부대, 방어부대 대대급부터 키우자라는 거예요. 대대급을 여러 개 만들어서 사단급도 여러 개 동시에 확충하고 예전에 그다음에 독립적인 중단거리 화력 포병을 이걸 따로 운영하자는 얘기고 왜냐면 화력 포병이 약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공병대를 모든 대대급 부대로 지금 그 단위로 확대 증편하고 모든 대대급 부대에 전장정보 부대도 창설하고 그러니까 모든 안보 전산을 갖다가 현장 야전으로 다 밀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야전을 더 넓히고 그러니까 이게 상충 이렇게 했던 걸 플랫하게 만들어서 수평으로 넓히자는 이런 이제 안보 전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해야 된다고 지금 주창하고 있어요. 미국과의 관계는 어떤 스탠스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그 미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의존하긴 하되 적당히 하라는 겁니까? 뭐 적당히 하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근데 적당히가 뭐냐? 근데 그 본질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가자 평화는 이스라엘보다는 미국 글로벌 전략에 더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이제 가자 평화는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그리고 이거는 아브라함 협정, 즉 아이맥이라는 경제 회랑 프로젝트를 위한 연장선에서 아브라함 협정을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거고. IMEC이라는 게 IMEC. 예. 그 경제 회랑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미중 냉전 시대의 주도권 싸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인도네시아 확장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게 이스라엘하고 국익이 일치는 돼요. 근데 100% 일치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감독님 말씀한 적당히 하라는 건 뭐냐면 그거 동의하지만 가자지구에서 카타르, 터키 등 무슬림 형제단이 준동하는 건 단호히 배척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좀 카타르가 좀 선 넘었죠. 여러 가지 이제 터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고. 미국의 대외 전략에 굴종적으로 과거에는 굴종적으로 순응했어요. 하라는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이상주의 평화를 국제사회랑 같이 가야 되니까. 그거 하지 말고 이제 미국과 대외 전략에 부응하되 영내 안보 역학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냥 일 저질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안보 전문가들은. 그러면 그 가자지구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유대 사마리아, 서안지구 여기를 향한 이스라엘의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된답니까? 그러니까 뭐 트럼프한테 껌껌이 뭐 허락받고 하지 말고 그냥 일 저질러라는 거죠. 하마스는 당연히 박멸해야 되는 거고. 하마스 박멸.
그리고 전략적 거점을 장악해라. 그럼 여기서 전략적 거점이 뭐냐? 가자지구, 서한지구뿐만 아니라 레바논 남부 라타니강 이남까지도 잡아야 된다. 골란고원이네요. 골란고원도 모두 병합해. NX라는 표현을 씁니다. 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이제 시나이 반도를 장악하고서 다시 내줬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래도 물론 지금은 또 얘기가 다르지만 그 당시엔 사막이었기 때문에 이게 버퍼존이 있어요. 그런데 감독님 잘 아시겠지만 레바논 남부 라타니강은 바로 보인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거기서 헤즈볼라 움직임도 다 보인대요. 보이죠. 가까이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버퍼가 안 생긴다. 그래서 버퍼존을 확대해라 해서 이걸 병합해야 된다. 이게 전략적 영토 장악이라는 전략 하에서 이걸 집행해야 된다는 거야.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일 저질러라는 게 현실주의 안보 독트린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엊그저께 이스라엘 갔을 때 레바논 국경까지 갔거든요. 다 보여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그냥 아주 박살을 내놔가지고 초토화됐지만 거기서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로켓을 발사했던 코앞이에요. 그게 버퍼존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마스 박멸, 그다음에 거점 확보,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절대 불가. 이거는 제 생각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이거 굳이 이스라엘의 안보 싱크탱크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나한테만 물어봐도 이건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나한테까지 안 얘기해도 우리 브레드 TV 이스라엘 투데이 댓글창만 봐도 이 얘기는 계속 나.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그렇죠. 씨를 말려야 된다. 그렇죠. 뭐 석유를 뿌려라. 뭐 네이팜을 쏟아부어라. 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이 중동 외교 전략 수정이 불가피합니까? 그렇죠. 이제 외교 전략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중동이란 정글 아래에 있는 고급 빌라 같다. 오호. 그러니까 이들하고 우리가 상대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외교적으로. 그래서 직접 아랍권하고 외교 노력을 경주하라라는 주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한 90년대 이후 이제 이상주의 독트린 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아랍국이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러면은 워싱턴을 통해서 이제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한테 일러 바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직접 상대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관 수도 늘고 외교부에서는 이거 감당이 안 되니까 모사드 모두 안보부서가 총동원돼서 해당 주재국 순위파 국가들한테 파견해서 같이 협력을 하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외교 창구를 열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조직법도 개편해 가서 외교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장관, 그러니까 이집트니까 지역장관, 중동 주변국에 관한 전문화된 이제 지역장관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가 외교까지도 같이 공세적으로 순위파 국가들하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미국한테 민원 제기해서 미국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이런 구조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항상 있지만 GCC 이런 여러 회의 같은 것도 우리가 참석해야 되고 아프리카 무슨 회의 이제 우리 공개적으로 참석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1대1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변국들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럼 말은 쉽죠. 그럼 과거에는 그거 하기 싫어서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순위파 국가가 거부하면 어떡할 것이냐 했을 때 보고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국가 이익과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했다, 중동권 국가가,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차없이 영내에서 순위파 국가 레짐 체인지를 시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공작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국가 사이즈에 맞는 행위다라고 우리 국내에 부합하는 걸 우리 반드시 이제 투사시키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이게 약간 자폐적으로 막 미국한테 일 듣고 국제사회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자. 우리가 레짐 체인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레짐 체인지, 정글 속의 빌라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빌라인데 그 빌라 주변으로 정말 정리 안 된 이 숲풀들, 정글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숲속에다가 집을 아담하게 아주 깔끔하게 짓고 들어가서 하면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숲속에 집이 있으면요, 정글 속에 집이 있으면 벌레 들어오죠, 날파리 꼬이죠,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브레드 TV도 주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브레드 TV 처음 여기 이사 왔을 때 아침에 불 켜고 들어오면 막 벌레들이 후다다다 매일 청소하고 매일 약 뿌리고 매일 칼로 이 가지치. 이게 이스라엘이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글 속의 빌라가 아니라 폐허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도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한다, 동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카자흐스탄이면 과거에 이제 그 소련이 붕괴하면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인데 카자흐스탄이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아브라함 협정은 이제 중동 순위파 국가와 이스라엘 간 협정인데 갑자기 중앙아시아가 끼어들었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을 어떻게 보면 미국 세계 전략의 투사 포인트로 지금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저기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평화협정에 장개주로 회랑을 저렇게 장악했지 않습니까? 왼쪽 네. 사진에서. 근데 그 옆에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러시아 남하를 막는 역할을 해요. 카자흐스탄이랑 연결이 되면은. 그래서 중앙아시아 연결되는 경제회랑 연결해서 러시아 남하를 차단한다는 구상이죠. 지금 러우 전쟁 협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러시아 뒷마당에다 그냥 이제 차단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러시아 견제책으로. 그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아시아로 연결되는 중국의 중앙회로가 저 비아라의 저 빨간색 저기 육상 실크로드거든요. 저기 이제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진출한다는 건 뭐냐면 중국의 육상 실크로드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 교역량인데 지난 2020년 기준 33%로 2024년보다 2배로 지났고 어떤 화물이 들어가냐면 저 카자흐스탄이 우라늄 생산국입니다. 어허. 그래서 우라늄 서쪽으로 64%가 이제 물량이 가는데 그걸 미국이 직접 들어가서 통제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의 1대1로 작업에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미국이 들어가서 영향력 확대하고 부셔버리겠다는 얘기죠, 사실상.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동안 그 미국하고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하고 물 밑에서 수면 아래에서 계속 합동 군사훈련도 계속 진행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리조나 주방위군하고 이제 불러가지고 우즈벡이라 이 아까 얘기했던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그 탄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탄. 우즈벡, 뭐 타지스탄, 투르멘키스탄, 키르기스탄 이 C5라고 그러는데 이 국가들하고 그 미국에 있는 각 주 방위군들하고 군사협력을 2023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초 군사 교류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또 군사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그러면 그러면 그냥 자기가 이제 미국이 직접 가서 이제 중앙아시아랑 뭐 경제 협력 맺으면 되는데 왜 아브라함 협정의 그 모양새 갖고 가느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도 이제 너희들도 영내 물론 중동의 패권국가긴 하지만 국제 문제에 신경 써라 하면서 너도 같이 들어오라는 얘기죠, 중앙아시아에. 그 중앙아시아 같이 들어왔는 얘기 뭐냐? 그 러시아 중국 뒷마당에서 이제 IDF의 최강점인 이제 정보 강군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감청 부대도 들어간다는 지금 속설도 지금 어떤 소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끼어들기 위한 조치다라고 이제 현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 또 뭐 그런 나라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희귀한 광물들 우라늄이라든가 히토리 같은 것도 많이 매장돼 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 협정을 맺게 된 데도 그런 뭐 자원과 관련된 배경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중국이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세 전쟁하면서 뭐 일각에서는 그래요. 히토류를 너무 빨리 꺼냈다. 그 카드를. 그 카드 꺼내버리니까 이제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중앙아시아에 엄청나게 그 히토류나 광물들 많고 우라늄 이거 광물 자원이 엄청 많아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플랭클린 템플턴이라는 미국 투자은행이 들어가서 직접 이제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엮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대한 이제 공개적인 신냉전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도 앞으로 히토류 가지고는 뭐 큰 소리 못 갚지 치겠네요. 못하죠. 어허. 그걸 갚지 못하고 완전 원천 차단하는 거죠. 중앙아시아랑 같이 한 편을 먹는다는 거. 근데 중앙아시아 입장에서도 왜 이런 아브라함 협정을 반기냐? 중국이 또 자기 뒷마당이라고 또 옥죄기 시작했나 봐요. 자기 영향력을 주려고. 그래서 이제 너 필요 없어. 난 미국이랑 놀래 해서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냐고 전화 한 통화 만에 그냥 아브라함 협정이 오케이 사인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뭐예요? 중동 지금 가자지고 정리 안 되는데 왜 중앙아시아까지 댐비냐? 이란의 10월 7일 학사에 하마스에 배우는 이란이고 이란에 배우는 누구죠? 중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트냐후 총리나 이스라엘 안보 수뇌부는 이제 복수일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씩 우리도 중국 너 더 이상 이제 못 봐주겠다. 그 원점 타격하겠다는 얘기죠. 야, 난 그 중국에만 히토리 있는 줄 알고 중국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또 키르기스탄 또
또 카자흐스탄, 이 탄탄탄 이 나라들이 이런 게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라늄은 여기서 생산 많이 되는 건 맞아요. 그 중앙아시아에서. 근데 히토류 같은 경우는 그건 개발할 때 공해가 많이 일어나요. 아.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 뭐 사막 이런 데서 할 수는 있는데 환경 파괴가 되니까 이제 중국과 좀 약간 못 사는 나라들이 주로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런데 그거 갖고 갑질을 하면은 그래 그럼 우리도 해야지 뭐 여러 개 또 시장이 많으니까. 일단 여기 탄탄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가능하고 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우리나라 가수가 이렇게 또 노래했지 않습니까? 술잔을 부딪히며 탄탄탄. 아 죄송합니다. 아니,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한 78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쫙 오늘 어떻게 정리하게 됐네요.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죠? 네. 이럴 줄 알았으면 뭐 먹고 시작할 걸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배고픈데.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광고했듯이 내일 LA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한국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별히 우리 매동 조현영 기자님한테 일주일간의 휴가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LA 갈 때 네. 가수 비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진짜. 그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비가 LA 가는 거를 LA 갈비. 예. LARB 보내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제가 이스라엘 투데이를 진행을 못할 것 같고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이유진 PD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는 우리가 쉬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한쌍을